제가 지금 막 퇴근해갖고 제가 좀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공보연 특별기획 세미나 마지막 8회차 좀 많은 시간을 지금 봄이 다가고 이제 여름이 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김도훈 선생님의 음, 강좌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대훈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후쿠시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고요. 지금 이후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이건 일본입니다.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하셨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으로 연구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은 일본의 재택의료 관련해서 연구원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가실 수 있고요. 교수님 쉬고 싶으실 때 한 10분 정도 쉬어갈 수 있고요. 또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이 있을 거고요. 질문하는 시간이 있고, 그 밖에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이나 이렇게 코멘트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원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김도훈입니다. 네, 잠깐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커뮤니티 케어의 한학과 과제를 일본 제트 의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소개 아까 해주신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오늘 이제 총 6개의 목차를 두었는데 앞에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와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일본 커뮤니티 케어를 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회보장 공적의료보험 제도를 설명하고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 지원센터 제태의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회보장 제도는 이제 크게 사회보장, 사회복지, 공적부조, 보건의료, 공중위생을 나눌 수 있고 인구 구조가 변한 가운데 사회보장 급여는 국민 전체에게 공평하고 부담하고 앞으로 안정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보장제도는 연금제도,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나 개업보험인 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에선 사회복지, 아동복지가 있고, 공적부전 생활보험, 보건의료 공중위생에서는 의료서비스, 보건사업, 모자보건, 공중위생 등을 통해서 모두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어떤 형태이든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어떤 지탱하고 지지되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일본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부흥이라든가 고도 경제 성장, 인구 급증, 사회 구조 전환,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인- 일본 국민 니즈에 맞춰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부터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음,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고령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61년도에 일본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전국민 연금 제도가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일본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일본이 일단 경제 성장하게 되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1973년도에 전체 노인에 상대해서 노인 의료비 지급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전체 노인 의료를 다 공짜로 무료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경제 성장이 안 좋게 되니까 1983년대 노인 보건 제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의료비 일부 부담을 요구하게 되고 1984년대는 어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10% 본인 부담 그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초과하고 2007년도에 21% 초과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게 되고
합계 출생률도 1.5를 밑도는 수준이 되고 2008년도부터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적 의료보험제도인데 올해는 공적 건강보험제도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일본이 공적 의료보험제는 이제 피용자보험, 직장보험이고 지역건강을 근데 일반적 국민건강보험 표현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표현보다는 의료보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고령자 제도 해가지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본 국민 모두 사람에게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제도와 거의 비슷하게 가입자가 보험료를 서로 납부하고 의료비 지출하는 구조이고 그리고 보험 진료에서 질병이나 부상 시 일단 환자가 병원에서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고 보험자가 심사 지불에 지불하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개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환자가 있고 보험 의료기관 이제 우리 같은 병원이라든가 의원급이나 약국이 있고 우리나라 심사지부기구는 그냥 건강보험 심사지부 하나인데요. 일본 직장인 공무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부기금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단체 연합해서 심사지부기관이 따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우리나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보험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용자보험은 직장이고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이고 후기 고령자 제도는 75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건강보험이 특수한 게 일본의 장기간 보험이 연계되어 있고 앞으로 말씀드린 지역 포화케어 제도가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자영업, 개인사업주의로서 우리 지역건강보험은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이에 관련된 보험자가 시정청 국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치과의사 등 동종사회 종사하는 사람에서 국민건강보험조합을 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직장보험과 달리 부양 인조인 구조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건강보험 같이 자신도 피보험자 되고 세대주가 전체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 보게 되면 시종청 국민건강보험 표현을 쓰는데 일본이 시종청이 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하다 보니까 보험자가 1,700개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종청이 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되고 일본 장기화원 보험자가 되고 통합돌봄센터의 운영자. 우리나라의 공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이 지자체가 장기화보험, 지역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하고 시군구 지자체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가지고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나라 통합 돌봄 지원 관련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권역에서 주거, 의료, 장기 요양, 예방,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 신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는 간단하게 이제 대비임 분세대가 75세 이상 2025년 목표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완성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년 2025년이 되어가지고 일본 자체에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가 일부 학자들은 실패했던 이야기 나오고 2025년 때 완벽하게 갖출 거라 생각했는데 완벽한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다시 2040년 목표로 지역 포화 케어 제도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게 지역 포화 케어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미비하고 속된 말로 한 절반밖에 성공한 거에 지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정의를 보시면 이제 고령자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약 30분 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일상생활 권역 한 중학교를 한 지역 단위로 어떤 하나의 권역을 들어가지고 지역 포괄 지원센터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실제로 그게 되는데 한 중학교에 하나 설치하기가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 거의
단위이고 대도시 안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숫자의 지역포괄 지원 센터가 지어야 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 공용들 중학교에 하나씩 짓기가 거의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이 이게 지역 포괄 케어 자체가 지원 자체가 일본 장기한 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일본 장기한 보험의 밑에 있다는 인식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컴퓨터 케어는 일본 개호보험 장기한 밑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일본 장기한 보험제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하는 것이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2년도에 일본 장기한 보험 개정일 때는 정기 순회 수시 대응량 방문 개호 간호 그리고 두 번째 간호 소규모 다기능 거태 개호가 도입했는데 실제는 일본도 이게 24시간 동안 정기 수시 대응할 수 있는 사용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일부 대도시 지역이나 지금 이렇게 관련된 잘 된 인력이 많은 데 작동돼 있지 시골 지역이라든가 일부 중소도시에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관련된 부분을 시범 사업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일본 지역 포화 케어 시스템의 가장 큰 서비스하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2024년에 제도 개정해서 새로운 복합력 서비스를 도입되는데 방문 유황 서비스하고 통소 유황, 통소 기업, 이 같은 대역 케어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같이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검토했다가 시범사 하다가 실전은 작년 제도 도입에 보류했어요. 실전은 이 자체가 실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데 일본 내에서 이게 실증 사업에서 우리가 시범 사업 개념인데 거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복합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이 여기는 일본에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2027년도에 개정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면 그것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서 어디 가신다 그랬지? 우리 보관이라 그랬던가? 보관? 네네. 보관이죠? 네. 여기서 보관했다가 여기는 지역 포괄 케어 하분급인데 이제 거기는 몇인가요? 거기 소음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정도 보관하죠? 18일 싸서 저희가 18일 날 싸는데 보통 지금 도배랑 이런 거 그 집에 저기 지금 발표하시는 선생님 외에는 모두 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지역 포괄 케어 하분금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본이 지역 포괄 케어 설명할 때 이 그림을 항상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그림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밑에 받침을 보시면 본인의 선택과 본인 가족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위에는 어떤 주거와 생활 양식 그릇이 있고 하분의 흙에는 요양 예방과 생활 지원 그래서 열매를 맺은 게 의료와 간호 서비스, 장기요한 재활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를 각종 전문직 직종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개념 그림입니다. 일본이 2025년도에 지역 포괄 케어 자체가 일단 문제를 졌고 앞으로 2025년 관계없이 2040년 대비한 현재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의 큰 게는 일본의 독신 고령자 사회적 고립적 문제과 빈곤 문제 관련된 복잡한 복지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양하고 다양화된 고령사회에 맞춰서 지역과 주민의 필요에 맞는 형태로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살린 소셜워크하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의 참가와 협동을 통한 지역 디자인으로 추구하겠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40년에 있는 참가와 협동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일본이 이제 어떤 개인과 가족에서 다양한 가치관, 소득 격차, 건강 격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 및 사회에서 인구 구매와 도시 구매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성, 각 지역의 어떤 차이점. 그래서 다양한 다문화, 2040년 대변 지역 실정에 맞춘 디자인을 설계했다. 그래서 생활 전반을 포괄수가형 재택 서비스, 그리고 지역 관계자를 통한 서비스 개선,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연계와 구조, 친근 제도를 설계하고 모든 주민을 포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이 잡지는 금년 4월 달에는 일반적인 주간지 잡지인데 제목을 보시면 돌봄의 대격차여가지고 지금 일본도 지금 요양보호사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고령자를 구할 수 없다. 그런 제목이고 서로가 돕지 않는 시대 부모의 돌봄 절약, 그리고 돌봄과 일개 양림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임종 돌봄에 강한 유로노임용. 유로노임은 일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민간 비급을 중심한 그런 시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점점 이제 장기간 보험 재정으로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커버를 못하니까 민간 비급여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유로노임용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다 일반적인 장기화 사업자는 도산을 계속 도미도 항상 보이고 수익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2023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책이 잘 팔리는데 이 지역 포화 케어 제도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자체가 오히려 파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일본 중앙정부에서 전국 공통 시스템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도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 안 해주고 제도를 지원하니까 지자체에서는 재정 파탄에 로 발생하고 있고 전대미문의 후후기 이는 85세 이상이거든요. 이번이 75세 이상 시대가 지나고 85세 시대로 바뀌는데 85세 이상 고령사회가 극복한 근본적 대책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고 그리고 2040년에는 지역 포괄 케어 때문에 지자체가 파탄할 것이다. 지금부터 금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의료비용이다 돌봄 비용 재정에 대폭적인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주인 자체가 가뜩이나 지역 소멸이 심각한 지방의 지자체가 존속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것은 2023년대 책인데 일본의 유명한 여성 사회학자 우에노 치치고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사상 최악의 개업범이어가지고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다녔는데 대체를 보시면 일본의 어떤 본인 부담이 올해 10%인데 20% 이제 그 인상한 움직임이 강하고 있고 일본이 케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돈을 안 받았는데 케어 프로그램 유료화 정치를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케어 매니저 역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개업범을 축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4대1 기준에서 점점 돌봄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뒷전에 밀리는 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택간호, 방문 간호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방문 간호사가 지역에 빵 서티하는 번역이 그밖에 안 나오던데, 그 방문 간호사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점 이상적인 돌봄이 몰아진다. 그래서 일본의 개업범이 망해갈 것이다. 그런 전망적 체험이고요. 이것은 이제 일본 신문 적기여 가지고 일본 공산당 일본 공산당 일간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잡지가 신문이 일본 지자체가 시군구에서 97개 지자체에서 방문 유황센터 한 개도 없는 지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장기간 종사자도 없고 일본의 케어 매니저도 부족하고 그보다 이제 애구의 종사자를 끌어당겨 쓰고 있는데 애구의 종사자를 시골에 보내게 되면 다 도망치고 대도시로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장기화 수가를 계속 인하하고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다음은 일본 통합돌봄지원센터인데요. 우리나라 일본 실은 지역포괄 지원센터고 시정청 아까만 시정치 우리 시군구 형태가 설치 주체에서 일본 전국에 약 5,4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정청의 설치 주체에서 지역 주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서 세 가지 직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사. 이
보건사는 공정위생 향상과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전문지로 지역보건, 주로 지역보건소에 배치한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학교의 보건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보통 고참 간호사나 이게 그 능력이 탁월한 간호사를 상대로 보건사로 직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되고 주임 개호 지원 전무원. 일본의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는데 케어 매니저 상위 자격으로서 고창급 케어 매니저들 여기다 배치해서 여기서 케어 매니저들 교육 연수시키는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유능한 보건사들 유능한 보건사나 사회복지사, 주인 케어 지원 전무원을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 지역포괄 지원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인력이 낭비성의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직종들이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시는 분이니까 직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이 통제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자체 다툼이 발생했고 문제는 또 보건소와 주인 개호 지원 전무원이 낮은 봉급 때문에 여기 취업하기 꺼리는 형태가 있어가지고 거의 특히 주인 케어 매니저는 거의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포괄 지원센터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5,451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중학교 지역에 그 바로 옆 동네 이동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한계, 장벽 그런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하게 되면 그 장벽을 다 부수고 다니는데 이게 5,451개소의 일본 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일본이 또 지역포괄 지원센터에 딴 옆 동네 이사 가게 되면 모든 양식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시 양식을 만들고 소프트웨어가 다르니까 또 양식을 만들고 그런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 브런치는 한테 지부를 합치면 7,000개 너무 엄청난 숫자가 되고 처음에 시정촌 직원이 한정 20%가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이 한 1,300개, 입탁이 2,400개 가지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일본 시정촌, 지자체 공무원도 이 업무를 하기 싫어가지고 자꾸만 자기 지자체 번호 업무가 아니니까 밴드리 업무가 생각돼가지고 자꾸만 외부 이탈을 주는 형상이 발생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54%, 사회복지협의회가 18% 의료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는 안에서 시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힘이 세고 우리나라 협의회에 달리 힘있고 시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된 지역포괄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군구에 의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협의회를 어르신이 오면 그쪽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지원센터에 가보시면 팀 어프로치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주인 케어 매니저가 보건사에 같이 연결하고 있고 어떤 다면적 지원 행정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아동, 삼동사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원봉사자나 뭐 여러 가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생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증산 사회봉사자인데 우리 옛날 통장 지금도 있지만 통장 역할에서 약간의 봉급을 받고 통장 역할을 했고 일본이 민생위원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요즘 일본 젊은 사람들이 이 민생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다들 민생이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가지고 일본도 민생이용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포괄지원센터 업무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업무를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종합상담 지원 업무, 개호 예방 케어 매니저먼트 업무, 포괄 기술적 케어 매니저 업무 뭐 여러 가지 형태인데 상당히 이름은 복잡하되죠. 법명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상담 지원 업무는 주민 각종 상담을 받아서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최근에는 성령 후계전도 장애 복지 서비스, 뭐 생활 공군자 장애 상담 서비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동사무소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성령 후견 제도 같은 데는 사실상 이게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업무 아닌데 점점 일본 지자체에서 업무를 떠넘기는 형태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업무가 가중하고 그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서 반발이 생기고 있고 기존에는 일본 지자체의 동사무소 하는 업무가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호 예방 케어 매니저 업무인데 어떤 요양 우유 같은 장기 요양 예방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장기 요양 예방 사업을 어떤 장기요양 보험자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쌓이고 인력도 없다 보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위탁받은 업무인 이 업무를 다시 겉에 개원 지원 사업사 하는 곳에 또 업무를 또 위탁 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청에 하청 업무를 또 맡는데 여기서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련된 케어 플랜, 어떤 케어 매니저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 포괄 지원센터가 여기서 다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하청에 하청 업무를 맡기는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괄적 케어 매니지 지원 업무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고 어떤 케어 매니지도 관련된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되는 게 지역 케어 회의입니다. 그래서 지역 회의에는 이제 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어르신을 어떤 서비스 연계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서 서로 상의해야 됩니다. 다시 지역회 회의는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권리 옹호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 옹호 업무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 순수 업무는 아닙니다. 정말 새로운 업무가 이제 어르신 관련된 새로운 이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전 관리든가 뭐 그런 불안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성령 후견 제도 그리고 고령자 학대 악질 상법 뭐 어떤 사기 같은 노인 사기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포괄센터의 직원 입장에서는 내 업무도 아닌데 자꾸만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직원의 업무 부담이 점점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줄이냐 문제에서 작년 장기요양보험 재원 개정에서 이것을 지역 포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겉에 기원 지원 사업으로 또 하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야 되고 지금 좀 주임 개호 지원 전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종의 배치 요건이나 자기의 요건을 유예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장기간 보험 재정이 또 권리 옹호의 업무 쓰이다 보니까 장기간 보험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 6월 달 얼마 전에 나온 잡지를 구입했는데 이 잡지를 보시면 보통 잡지 제목 내용을 보면 제목을 바꿔가지고 써 있는 거 봐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잡지에서는 뭐가 하자는 주장이 그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잡지 제목은 지역포괄 지원센터 현재 안빌레 제목을 보시면 들어보면 쌓여가는 업무와 과제를 정리하자. 그 이야기는 업무가 현재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같은 경치를 보고 단계하자. 이것은 서로가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오구에 보이는 관계에서 협동을 하자는 것은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각 직종간에. 그리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각 직종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을의 정보를 모든 사회에 연계시키는 거. 그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포괄에 의한 지하의 공통 인식 만들기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잡지를 보시면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자. 그는 정책에 반영 안 되고 있다는 소리고 지역열 살리는 지역회의 회의. 이 지역회의 회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있고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중축적 지원체제 정비 사업 몇 가지 이렇게 해당 계층별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데 협력이 안 되고 있고 지역을 통째로 총력 전쟁으로 공생사회를 만들고 있다는데 그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식이고 그리고 마지막 보면 지역 포괄 지원센터와 겉에 기원 지원센터 어떤 하청 비슷한 연계 협동했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감의 수직기능 지역 케어 프라자인데 여기는 제 친구가 센터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주 놀러 갔었는데 여기는 가면 거의 허벌판에 버스도 안 지나는 버스 타고 내려가서 30분 걸어가서 이 지역 케어 프라자 이게 포괄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 없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직접 방문해서 집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는 거의 하루에 상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거의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제대로 작동되고
않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시선은 엄청나게 좋은데 찾아오신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와코시아는 지역포괄 지원센터인데 도쿄시 근방인데 여기는 두 군데를 찍어왔거든요. 두 군데 찍었는데 이 동네도 뭐 왼쪽에 보시면 간판이 작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하고 막상 사무실 가면 사무실 사진을 못 찍게 하면 너무 사무실 허름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도 찾아봤더니 일반 민간 개인 연구소에서 지역 포괄 지원센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지역 포괄 지원센터 업무보다는 자기 민간 연구소를 거의 홍보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건데 제6중학교구 지역포괄 지원센터 곳인데 앞에 간판 보시면 당시의 마을에 그런 데 상담 창구를 합니다. 가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주로 어르신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르신 이해 관계자들이 지역 주민이 가서 뭐 불만이라든가 고충을 상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르신만 상담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할 정도입니다. 이것도 저희 거의 몇 번 방문해서는 문이 닫혀 있는 거, 사람이 없는 호텔이고. 이것도 종합복지센터인데 일반의 그 시청 근방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아까 지역케어 회의한 곳인데 만약에 문제 있는 어르신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어르신의 문제점이라든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니 장기형 서비스 문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딱 펼쳐놓고 어르신한테 어디를 가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책임이 어떤 장기형 사업소나 특정 병원을 속여지면 책임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딱 찍은 다음에 어르신 가족들이 직접 지도를 보고 선택을 만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특정 병원을 속여졌다가 병원이 질병이 더 악화되면 책임지기가 더 무서워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기본 취지가 연계해야 되는데 연계하기보다는 소개 개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회의 회의 장면이고요. 지역회의 멤버를 장면했는데 거의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있어가지고 내부 사진을 잘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역 포괄케어 학회한 게 있고 일본 개요대 중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자치의 분이 일본 다나카 시게루 교수여가지고 거의 지역 포괄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택의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는 이제 크게 방문 치료와 완기 두 가지 형태 있고 재택의료 환자는 95만 명으로 약 95%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2040년을 보면 2040년에 보면 65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까 2025년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2040년을 타겟을 잡은 이유가 2040년대 65세 인구가 최고 절정을 이룰 까 생각되기 때문에 2040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40년 인구 구성에는 85세 인구 중심으로 고령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될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가소 지역에는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증가하는 지역도 있고 감소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소 병원은 이제 2040년에는 입원 환자가 절정 이루어지고 그걸 관련돼 입원 환자가 증가 경향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들 환자는 점점 감소 국면에 아마 2040년대는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때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 환자 수는 2040년 이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와 어떤 돌봄의 장기화의 복합 욕구가 증가됨으로써 2025년 이후 후기 고령자는 만만히 증가하고 85세 이상은 2042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복합적인 어떤 욕구를 가진 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2040년대에는 85세 이상이 증가되게 되고 응급의료도 증가되고 재택의료 수요도 증가될 것입니다. 지역별 방문 치료 수에 보면 이제 인구 5만의 이하 작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초 지자체에서는 방문 진료가 수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방문 진료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도 2040년대 증가 추이 있고 주로 사인은 악성 신생물, 심질환 함께 노쇠가 증가할 것이고
사망 장소는 자택이나 요양시설 위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택의료 정의에 내리면 환자가 생활 장소, 물론 시설도 포함돼서 의사가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방문 진료가 왕래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료 형태는 방문 진료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계획적인 의료 관리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실시하고 있고, 방문 진료 때는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가족의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 번, 주 3회까지 가능하고, 일본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이 해당되는 경우는 주 4회 이상 방문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왕진은 좀 다른 개념인데, 질병 상태가 갑작스레 악화되어 가지고 환자 가족이 전화 와서 직접 요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환자를 방문해서 실시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고, 환자의 요청에 있을 정도 하루에 몇 차례 왕진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진료사의 재택의료 대상을 보시면, 이제 재택에서 요양 중인 환자로 질병이나 상병으로 인해 통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자,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자를 대상하고 있고, 가족이나 돌봄자의 도움 없이 적어도 혼자서 걸어서 통원이 가능한 자는 통원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뿐만 아니라 고령자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다만 의사의 배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환자는 거기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양호 노임은 우리 같은 이제 공적 노인 장기관 시설인데, 특별 양호 노인의 입소자는 말기 암성 종양 환자, 그리고 사망일 이전 30일 내 환자에서 재택 환자 방문 진료 관련된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택의료 제공 가능한 범위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소재지에서 16km 이내에서만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관련된 전문적인 병원이 없거나 그래서 왕진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득이한 것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택의료에서 병상 문제는, 재택의료는 이제 진료감의 병상 수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동네 클리닉이든 모든 제공 가능하되고 있는데, 보통 재택의료 수익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재택시 의학종합관리요, 시설 입거시 등 의학종합관리인데, 보통 허가받은 병상, 입의 병상으로 이 병상에서 원칙적으로 산정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병상 미만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통원이 어려운 치료를 환자 대상으로 계획적인 관리해서 정기적 방문 치료를 제공하는 진료 수가를 재택시 의학 총합관리호, 그리고 시설 입거시 총합관리호는 유료 노인홈, 민간 노인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주택의 시설 입주 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의학적 관리하에서 정기적인 방문 진료하는 수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택의료 대부분 200병상의 병원이나 아니면 클리닉, 의원급에서 그것을 주로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택요양지원병원과 재택요양진료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24시간 연락과 왕진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긴급 사항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할 수 있고, 시설 기준을 갖춘 병원과 진료소는 재택요양지원별로 재택요양진료소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2,000개 정도 있고 진료소는 14,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연락이 되고 왕진 체계되어 있고, 그리고 근처에 방문 간호 스테이션 연계하고, 아주 급할 때는 입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의료와 연계, KMA라든가 타 의료기관에 연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기능 강화에 더 많이 붙여서 더 새로운 게 만들어졌는데, 긴급 왕진이나 재택 인종 돌봄, 호스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 강화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가를, 더 높은 수가를 점수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어떤 24시간 대응이라든가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지역 의료와 연계, 특히 재택 임종 돌봄 지원을 그것을 충실하도록 해서 기능 강화형이라 합니다. 200병상에서의 재택요양지원병원은 보통 이제 이것이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반경 4km 이내에 진료소가 없는 경우에서 재택요양지원병원
병원을 신고할 수 있고 관련된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중소병원이라든가 지역의 핵심 병원에서는 이것을 주로 많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이제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큰 게 중소병원이 없는 경우 200병상 이상 병에서 지원해주는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트 환자 방문 진료는 그래서 주로 뭐 올 한 1회당 산정수가 한 100만 명 정도 환자되고 있고, 거기 뭐 동일 건물 거주자도 있고, 동일 건물 거주 아닌 자도 있고, 그리고 유료 노인홈 가지고 일본의 민간 노인시설인들이 주로 의료시설 같이 하는 케이스인데 2만 명 정도. 그래서 최근 계속 연간 4, 5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는 75세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연령 계층며 어떤 수료율, 진료를 어떤 제트 환자는 2025년에 100만 명을 초과했고, 2040년에 140만 명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료 수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고, 제태 환자 방문 진료로, 왕진료, 제태시 의학총괄 관리로, 시서, 입도시 등 의학총괄 관리료가 있습니다. 수가 내용을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제트의료 수가는 뭐 이게 재작년 일본이 보통 통계 늦게 나오니까 2023년 통계밖에 지금 안 잡혀 있는데 관련된 수가가 제트시 의학총괄관리 35만 건, 시서 입거시 총괄관리는 53만 건이어서 대체로 대상시설 제트의료 받고 있는 환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트의료 항원 전망을 보시면 일단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원 및 예외 환자가 감소한 반면 제태 환자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상향 추세에 있고 앞으로 75세 이상인 점에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200병상 미만이나 내과 중심 치료에서는 제트 의료가 LA 의료와 나란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저번 주에 열렸던 것도 일본 제트 의료 연합학회에 대한데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와 잠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일본 거의 제목은 일본 제트 의료 연합학회는 주로 이렇게 일본 개요대와 교토대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나가사키에 열렸었거든요. 그 앞에 큰 제목 보면 2050 문제는 현재 문제에 대응하고 앞으로 2040년에 대응하자. 일본의 모든 정책이 2040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으로 병원과 지원 연계라든가 재택 암 치료라든가 재택 영양 관리, 지역 완화 케어, 그다음 ICT 정보 공유가 큰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프라이메 케어 연합회 학회가지고 주로 일본 도쿄도의 국립대학 이슈로 이렇게 아까는 개요대 주신데 이쪽은 도쿄대 지방대 이슈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이 학회는 총 3개 학회가 같이 합병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의료 전문의 자격증을 주고 있고 프라이메 케어 인정 지도의사, 프라이메 케어 인정 의사, 뭐 프라이메 케어 간호사 자격증을 여기서 현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회원수 12,000명 정도 되고요. 특이한 게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 뭐 그건 주 의료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의료복지생합동조합연합회인데 일본 도쿄 쪽에 있는 연합회인데 우리나라 이제 의료기관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쪽이라서 그쪽하고 의료생협이라든가 관련 복지협동조합, 병원이라든가 시설을 몇백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본 의료생협동조합의 사회단만 진료소인데 대외케어센터하고 같이 진료소에 같이 운영되면서 방문 진료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료소 이것도 의료생협에서 한 건데 오키나와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이게서 의료생협인데 통솔제한 이렇게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노인홈 이렇게 민간 장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생협인데 좀 민간적인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홈 운영하고 예래도 하고 방문 진료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재택을 지지하는 다직종 교류를 가지고 일본 내에서 간호사, 의사 여러 가지 직종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것은 도요타 지역 의료센터인데 도요타 자동차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워낙 부자 동네구나 도요타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역 의료센터가 건립돼서 거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요타 자동차 관련된 업체에서 돈을 많이 대줘가지고 거의 지역 의료센터 방문 진료하는 클리닉을 서로 지원해주고 어떤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도야마 제트의료 지원센터도 이것도 기존에 이제 방문 진료하는 클리닉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트의료 매뉴얼, 일본이 제트의료 관련된 매뉴얼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주로 의사 선생님이 주로 많은 책이나 간호사를 보는 책들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트의료 책자인데 이것도 주로 제트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트의료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로 의사 선생님이 많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집에서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금년 봄인가 작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만화책. 이 의사가 상당히 우리 담법보 해가지고 담법보 선생 해가지고 일본 민들의 의사 해가지고 또 고양이 선생 해가지고 상당히 만화책이 되는데 어떻게 방문 치료를 하는 어떤 만화를 재미나게 만화쳐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방문 치료에 대한 인식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렸었고 우리나라도 이 책이 번역돼서 작년 말에 이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때 수가 산정 매뉴얼이 관련 책도 있고요. 이것도 수가책, 아까 그 담법보 선생, 민들 선생님 만든 수가책이라든가 방문 제한이나 방문 왕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그 관련된 책자고요. 이게 제때 의료와 관련된 심포지움이고 이거는 중고등 환자센 제트였는데 일본 관련된 그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일본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가지고 재택으로 이게 우수한 똑똑한 학생들 의대 입학을 유도시키면서 애들이 재택으로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러 유도할 수 있고 그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재택으로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부터는 재택으로가 중요한 문제 그런 것을 인식하는 그것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어떤 관련된 만화로 될 수 있으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3월 달에 있는 작자인데 제가 일본사에 번역을 지금 저러는데 특이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건 방문 진료하는 버스인데 그래서 24시간 대응체로 방문 진료하는 차량입니다. 이것도 순회하는 일본 홋카이도에 사는 유명 의사인데 이것도 이 사람도 홋카이도 땅이 넓은데 주로 방문 진료하는 의사고요. 그리고 작년에 열렸던 11월 달인데 일본의 제트 의료 추진본을 가지고 일본의 코엑스 같은 데서 제트 의료 추진 전시회 열리고 포럼도 열리고 했어요. 이것도 거기 관련된 연구회고 이게 일본의 제트 의료 바이블 책인데 책이 한 600페이지 되는데 저도 이 책을 구입했는데 일본에 상당히 유명한 책이고 주로 글씨도 작고 보는데 제트 의료를 하는 의사 선생이나 간호사 선생님은 꼭 봐야 되는 책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트 의료 클리닉인데 제가 사는 동네에 근방 있는데 여기를 갔더니 애를 받지 않고 방문 진료만 하고 있고 의사 선생이 6명 정도 그러니까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면 한 30명 정도 근무하는 대형 제트 의료 클리닉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달 오사카에서 제트 의료 전시가 열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금년 2월달 일본 병원협회는 신문인데 2월달 신문 제목을 보면 일본 병원 경영의 파탄 직역 측정이 되고 지역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과거 20년 동안 최악의 병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일본 정부 보고 긴급하게 재정 지원해달라 수가에 올려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뭐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다. 잡지인데 일본 주간지 동양경제 잡지인데 제목 자체가 병원 대도태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수도 있지만 일본도 사라진 응급병원 그리고 지방병원이 재편 가성되고 지방병원 적자 문제라든가 적십자 병원도 일본의 공공병원 중에서 가장 큰 병원이 적십자 병원인데 거의 30%의 경영 분위기고 낙도 우려가지고 우리 겨우지 우는데 일본이 전 세계 섬이 최고를 맡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본이 무인도가 거의 없고 다 사람이 한두 명 사는 섬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의 겨우지 우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겨우지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배우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의 종합진료 주치의운동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치의제도, 종합의료제도 그런데 오고 있고 일본 지역 의료가 문제 있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주치의제도 관련된 책자고 이끼 교수는 이제 제가 의사인데 제 담당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은 주치의제도에 관련되라든가 1차 의료제도 관련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태 의료 상을 보시면 이게 제2의 짙은 청색이 왕진이고요. 왕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방문 진료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진료 차량인데 이 차량이 특이한 게 병원 관련된 차량인데 이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방문 진료 차량에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때 일본이 이제 섬이 많거나 그때 일본에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이 방문 진료 차량이 집을 방문해야 되는데 집을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그 동네 집 근처에 동네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시킨 다음에 여기서 집에다 방문 진료 그래서 방문 진료 플러스 원격 진료를 같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이 요즘에 이게 유행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정보 공유회, 원격 진료 관련된 공유회가 있고 마지막 정리해서 일본 통합돌봄 지원의 과제 미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됐네 생각보다. 일본이 이제 이게 컴퓨터 케어 검토하는데 우리 같은 우리나라 통합돌봄은 주로 복지제도라든가 일부 의료제도를 시행하는데 일본 학자들은 이제 주장하기는 일본이 의료 계획을 전체 6년만 실시하는데 의료 계획에 맞춰서 컴퓨터 케어를 작동해야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우는 의료 계획이 없다시피 하는데 일본 같은 이제 제8차 의료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서 의료 계획하고 컴퓨터 케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에서는 지역 연계에 따른 의료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특정 기능병원, 지역 의료 지원병원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모든 약을 주치의원 담당 약국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격 진료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2022년부터 초진이 이용 가능 정실 해금 원격 진료 가능하게 있고 대신 이제 대면 진료 조합이 필수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원격 진료 초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초진이 또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거의 다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문 간호인데 방문 간호 자체가 이제 건강보험과 장기간보험 양치의 자의자음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방문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장기간보험을 급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입퇴원 지원인데 컴퓨터 케어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퇴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2018년부터 이번 전부터 지원을 평가한 입원시 지원 가산 제도 시대에서 입퇴원 지원 연계 상당히 어떤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운영 주체는 시정청, 이번 지자체고 보험료 50%, 일본 국고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기간 보험을 통해서 컴퓨터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미차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역의 장기간 니즈에 유용하게 대응하고 있고 문제는 이게 일본이 컴퓨터 케어에 담당한 서비스로서 장기간 보험이 계속 같이 작동하고 있지만 수익성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고령자, 우리 같은 노인복지주택 개념인데 부유층을 상대하는 유로 노인호루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주택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대상한 그룹홈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령자 주택에 관련돼 가지고 일반 민간 보험회사들이 막 여기서 침투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간 대형 회사 보험회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도 우리나라 이 고령자 주택에서 일본 업체들이 한국의 이제 민간 보험회사들하고 손잡고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일본이 지역 의료 구상 제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역 의료 체계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체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컴퓨터 케어도 이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모든 제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열 번째는 일본이 이제 일본 보건복지부 그 이상의 일본 총리가 직접 관할해서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서로 부담하고 서로 지탱 지지하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해서 일본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전 세대 사회보장 구체 우리 같으면 저출산 고령자 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11번째는 특이한 게 지역 의료 연계 추진 법이 해가지고 일본이 의료기관이 같이 이 법에 참여해서 어떤 병원끼리 어떤 경쟁보다 같이 협력으로 질 좁은 의료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25개 강력 지자체에서 45개 지역 의료 연계 추진 법인이 구성돼서 밑에 있는 의료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성기 의료. 일본이 만성기 의료에서 그러니까 요양병원, 우리 같은 요양병원에서
의료 구분 지표로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입원 수행하고 그리고 중증 장애 대상으로 장애 시설 입원 기본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큰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 없어가지고 일본의 지역 포화 케어가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돌봄 지원, 케어 매니저 다양한 전문적 지원이 협력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일본이 인력 부족이 거의 없는 형태가지고 문제는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본 각 시세에선 인력 부족 아직 어떻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임금 올린다든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는데 일본인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인력 부족 관련된 이제 그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거기면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하고 돌봄 인력을 뺏어오자. 그 내부 회의 가게 되면 한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한국 같은 이게 최저임금 제도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은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지역별 다 체증이 다 다르거든요. 도쿄는 한국보다 높은데 지방은 다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한국과 이길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역 격차 문제고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뭐 병원도 없고 시설도 부족하고 교통수단이 엉망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과 지방의 건강수명이라든가 삶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하고 격차가 발생합니다. 일본의 지역 포화 케어가 일본 지역의 지방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을 죽이고 지자체의 파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직종 연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일본의 이제 지역 포화 경위가 연계가 가장 중요한데 의사, 간호사, 돌봄 중 각종 연계가 중요한데 문제는 직종과 연계가 부족하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러다 서비스 질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전기적 회의도 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 연수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을 하니까 일본 사는 말로는 이게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연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 예, 수요자한테 연결 당하는 형태라는 일본 지역포괄기관가 어르신이 와서 연결해달라고 먼저 짜가지고 지역포괄센터 요구하는 그런 형태 좀 역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다음에 한 게 ICT 한로문인데 원격으로 비대면시로 장기간 지원 시스템을 엄청 도입해서 서비스 효율화, 질 향상, 지역 격차, 그리고 고령자 ICT 리터 시스템 프라이버시가 가져가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이사할 때만 양수를 재작성해야 되고 그러다 일본이 ICT를 도입했는데 각종 소프트웨어 업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차이가 있다니까 다시 작성해야 되는. 이제 일본 자체에서 통일제를 하고 싶은데 일본의 어떤 지자체, 일본이 지방자치에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역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원봉사 일본이 워낙 자원봉사 잘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 주민 있고 지역 주민하고 지역 주민 참가해야 되는데 일본이 자원봉사 제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 자원봉사나 지역 주민 모임에 참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발생할 때 똑같거든요. 그래서 측거하는 일본 도직고물이 측거한 노인들을 발견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지역의 주민이 자기들끼리 사는 자기 어떤 지역사회에 배제된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일본 사람은 아까 아침에 회의하면서 잠깐 물어봤는데 실제로 제도를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일본 사람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제 센터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업무가 뭐 치매 학대 식기 고문의 정신 발달 장애 관련된 업무가 점점 올해는 노인 상대 업무인데 점점 늘어나고 긴급 대응이 발생하는데 지역포괄 지원센터 긴급 대응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관련된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 홍보가 부족합니다. 일본 지역사회에서 지역포괄 케어나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이 어르신 길에서 물으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한쪽 구석에 처박아 있고 실제는 일본 어르신도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자체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이게 일본 지자체에서는 홍보가 잘 되고 제대로 작동되면 일단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러 홍보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추가적인
다직전 관계가 연계가 하는데 물론 직종 간에 서로 이렇게 다툼이라든가 의견인데 서로 직종과의 그 업무 이해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업무가 발생하고 네 번째는 이제 개별 지역까지를 발전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이 그 개별지의 어떤 상담 사례나 케이스만 쪽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지역 전체가 어떤 문제점이 가져가 있고 그 지역 전체의 해결책을 찾지 않은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의 다양성 부재인데 근데 주로 이타 운영 중심으로 이어지고 자꾸 그 반영하다 보니까 예, 하고 지자체가 센터 운영의 지역 포괄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니까 거의 방치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 적들하고 있고 이게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소개로 끝나는 그런 일이 있고 막상 하면 그냥 시사에 관련된 지도만 보여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이 있는데 이제 뭐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타 등등 있고요.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제 저희 통합부문 관련된 의견 정리한 내용인데 대충 아는 내용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1시간 전. 감사합니다. 딱 1시간 됐네요. 그, 지금 1시간이고, 제 생각에는, 그냥 바로 이어서 질문을 및 토론을 한 3, 40분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김혜경 네, 네, 이사장님께서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 오늘 연구원님의 그 강연이 저는 어쨌든 보통은 일본 사례를 소개하고 하면 잘된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일본을 만약에 간다고 해도 이게 이제 좋은데 잘 되는데 뭐 영상 봤어요? 밸런스 아니 영상 안 받고 다리 그 빨래터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예. 저기, 가만있어 봐. 새로 들어오신 그 아원이라고 쓰신 재가복지센터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그 제 목소리 혹시 이중으로 들리나요? 아니요, 잘 들려요. 괜찮아요? 네. 네네. 저만 그런가 보네요. 그,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당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한 강연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인상 깊고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보건소에 있고 특히 고령화라든지 뭐 비도시 지역의 이제 보건소에 계신 소장님들 이런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막연하게 이제 다른 지역 내지는 다른 일본 같은 먼저 했던 지역을 따라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우선은 부딪혀 보는데 우리보다도 한 10년, 20년 먼저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일본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린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니,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채팅창에 질문이 아직 아무도 안 올라와서 제가 계속 올라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왔네요. 먼저 질문을 채팅창에 올라온 것부터 할게요. 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저도 이렇게 참 이렇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문제는 그게 작년에 일본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 출장 오신 분들이 일본에서 어떤 컴퓨터 케어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통합돌봄지원센터가 누가 운영 주체를 만들 것이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었고 주로 그런 줄을 많이 다니시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예 그 역으로 물어보는 게 한국 사람들은 왜 서비스 진료라든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이 아무도 안 던진다. 누가 운영 주체만 질문을 던진다. 그런 말이 하는데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지원지 시범사업 지역을 제가 몇 군데 갔다 왔었거든요. 전주나 안산, 안성을 다녔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의사의 중심을 하는 데 있고 어떤 의료 사회적 합동조합 중심을 하는 데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특이한 게 의료 사회적 합동조합 중심으로 하는 케이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일본은 달리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게 그렇게 나쁜 형태는 아닌 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시범사회 지역 하는 거 보면 제대로 연계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료사회적 합동조합이라든가 특정 의사의 특정 단체 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는 지역 중심이 아니라 그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앞에 앞장서 가지고 관련된 단체들 이끌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이 어떤 통합 판정 시스템이라든가 IT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안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금 그런 정보 시스템을 맡기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도 정보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 시스템 운영하기보다는 어떤 강력 지자체 차원에서 정보 시스템을 될 수 있으면 지역을 연계줘야 됐고 그다음에 지역 자원의 지자체에서 어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인 장기간 보험 지원에서 끌어당긴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는 것 같고 끌어당긴다 해도 장기간 보험 재원도 거의 없고 일본 같은 데는 소비세에서 어떻게 인상 통해서 지역으로 추진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을 많이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원 문제라든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떻게 서비스 연계 방안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먼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문제 운영 주체라든가 시행령 시행 규칙 만드는 너무 급급한 게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또, 네. 보건진료소라고 저희는, 2단위 정도의 작은 마을에 이제 간호사가 네, 있으면서 한 사람이서 그 지역 주민들을 간단한 의료적인 진료도 하고 약도 주고 그런 식으로 또 방문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통합돌봄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일본 보건소는 어떤 컴퓨터 케어에 관여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보건소나 그런 데 보건지로서는 이제 컴퓨터 케어에 관여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보건소와 우리나라 보건소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보건소는 진료를 하지 않고 어떤 그 관내 의료기관 관리하든가 어떤 보건 예방 사항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보건소라든가 보건지로소가 일본 보건소와 달리 뭐 컴퓨터 케어에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일반적으로는 지자체나 일본시로 사회복지법인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이게 보건소라든가 이게 일본의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골 지역에는 통합돌봄지원센터 맡길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어떤 치매센터, 보건치료소에서 그래서 통합돌봄센터를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아니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연계되어 있으니까 보건치료소에 있으니까 거기서 위탁받아서 연계하는 것이 한국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일본에서 관련된 회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한국과 일본 커뮤니티 케어인데 일본에 이제 일본 학자 한국의 그 보건소 제도에 많이 아니신 일본 학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일본 보건소와 달리 한국의 보건소나 보건지도사는 이게 컴퓨터 케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계되는 의무는 좀 보건소의 지도서에 판단해야죠.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총리가 일본에서는 전 세대 사회부장을 총리 직속기구인가 보죠. 직속기구로 삼아서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성격이 좀 달라요. 아, 예. 근데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상당히 거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는 이렇게 큰 역할이 별로 하지는 않은데 일본의 그 사회보장 거기 전세대 협의회는 큰 역할하고 전체적인 사회보장 모든 개혁이 총론 개혁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 장기영보험, 지역포괄 케어가 같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고서가 거의 100페이지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참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고 본인이 이제 카메라 켜고 직접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하시면 그럴 때는 저희가 읽어드리고요. 그래서 건강예방 활동은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본의 지역포화 케어 시스템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도와주는 곳이지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 예방 활동은 일본 지자체가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일본 커뮤니티 케어가 직접 관련이 없고 일본의 어떤 건강보험 직장 건강보험 보험자가 보건 예방 서비스하고 지역 건강보험 보험자는 지역 건강보험 관련된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 케어 안에 일부 서비스에 포함되는데 그 안에서 같이 움직여서 연계하는 업무지 직접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듯한데 조금씩 이게 가름마가 다르게 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 우리 선생님께서 어, 소개해 주신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 중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같이 읽을 만한 책. 아까 이번 제트오르 만화책 상당히 재미있고요. 아,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아까 소개한 책은 없는데 그리고 우에노 치치코 선수의 돌봄 무슨 책이 있거든요. 책점을 생각 안 나는데 저 아까 파워포인트가 없고요. 네. 혹시 나중에 그 카톡이나 책이 뭐 저희 시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걸 알고 있고요. 됐다. 그래서 지역 포괄 케어의 함정 이 책 번역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볼 수 있게끔.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 제 소개해 보면 제가 네. 책을 4권 정도 만든 적이 있는데 일본의 아, 컴퓨터 케어 네.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 담당 교수 책을 번역했었는데 연수대 정현석 교수님하고 등하고 같이 번역했는데 일본 컴퓨터 케어의 가장 기본서 정도를 번역한 책이가지고요. 그 책이 제일 나을 겁니다. 국내에서 일본 연구원님, 컴퓨터 케어 책이 몇 권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제일 나을 겁니다. 제가 책 번역한 책이 아니어서 보니까 관계없이. 아, 그럼 우리 연구원님의 성함을 검색해서 고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혜경 이사장님께서는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신가요? 아, 예, 예. 김정은 선생님 좋은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김주현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생각하기에 그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앞선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본 역시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까 뭐 한 50% 정도? 우리가 아이디어란 걸 100%라고 한다면 50%도 못 미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 역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출발 단계고 아직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단계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서 출발을 했고,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역시 우리가 참고해서 보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그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어, 일본이 네, 일본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본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배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특히 이제 기본이 이제 예산하고 인력 문제가 굉장히 일본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예산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기초지자체 시정촌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지자체가 파산 지경에 이른 그런 지자체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력 부족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지금 거의 뭐 생각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아까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 재원확보 방안 통합돌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주세를 할 거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하는데 어서 우리나라 재원 확보를 어서 할 건지 정부가 좀 확실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먼저 시작했고 앞서간 그런 오늘 그 일본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제 그런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잠깐 쉬는 사이에 김광길 선생님 질문 먼저 하십시오. 이거 보이나요? 네, 이게 또, 카메라는 안 보이고 목소리는 들립니다. 네, 됐나요? 보이나요? 네. 네, 저 강의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냥 짧게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런 문제점 협력이 안 되고 또 참여도 잘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커뮤니티 케어나 통합돌봄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우선순위를 갖는가? 별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막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니면 더 지금 진화하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면 그냥 공무원들이 이거 자꾸 이렇게 일이 떠밀려오니까 자꾸 좀 위탁하고 뭐 이러고 그냥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질문은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는가 라는 거가 질문이고 만약에 그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다면 이걸 높이 또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가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낮다면 그걸 높이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는가. 정책적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경제나 뭐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높은 관심사를 갖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는다고 하면 이런 이슈가 굉장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으면 선거로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이거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막
자원을 투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고 막 문제가 현재 지금 진화 중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원인의 근본 그 원인은 뭘까? 근본 원인? 원인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우선순위가 올린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이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어떤 컴퓨터 케어 자체가 일본 컴퓨터 케어 실시할 때 한 절반만 50%만 성공해도 성공할 거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남문에서는 절반 정도 2025년도 성공했다면 그나마 기본 방어를 했다. 일본 내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실 모든 정책이 절반 정도 성공하면 거의 다 성공한 단어가 없거든요. 그 절반 정도 성공은 큰 일본에서는 그게 문제였는데 이제 그 절반에 소외된 지역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일본 지자체 우선순위에 관련돼서는 이제 일본 어떤 도쿄시나 오사카 쪽에는 큰 부자 지자체에서는 상당하게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있고 어떤 재원이 일단 확보돼 있고 인력이 확보돼 있으니까 큰 우선순위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건 이제 지역포화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지방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거의 재원 문제나 인력 부족 때문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병원에서 지역병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케이스, 지자체 역할이 점점 없어지는 역할. 재원 문제가 확보 안 되니까 시민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많이 우선순위 많이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한 선거라든가 정치적 문제,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있고 이러는 근본 원인 문제는 어차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원 문제나 인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지자체 장애의 의제도 관련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우리나라 같은데 기존에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인프라를 뭐 통합돌봄센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합돌봄센터 새로 만드는 사무실 만들고 직원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동사무소, 일본에 동사무소 개념이 없거든요. 그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동사무소 하고 있거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다음 노인정을 일본 사람이 상당히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정을 좀 이렇게 어떤 우리가 통합돌봄센터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지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새로 이렇게 기존 자원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존 지자체 시범사업은 대체로 보면 다 새롭게 만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원 낭비이지 않겠나 저 개인 생각입니다. 어, 선생님, 한번 제가 조금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를 중앙정부가 주체가 돼야 되냐, 기초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가지고 요즘 조금,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기초지자체가 아마 주체가 된 이유가 건강보험의 형태가 달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험 자체도 중앙 집권이잖아요. 전 국민, 어, 뭐죠? 건보공단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직장보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험인데 지역보험도 보니까 우리가 통합된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또 각각 책임을 지고 있고 아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기초지자체가 이 포괄케어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사정이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가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지고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김용익 선생님이 하시는 그 돌봄과 미래재단에서 정책 제안서를 한 거 보면은 이 통합돌봄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주도가 돼서 해야 된다라고 또 건의하신 것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일본에서 경험하신 것 또 우리나라 오셔서 보신 것 해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서 이걸 갖다 주관이 돼서 하는 게 나을까? 선생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컴퓨터 케어는 어디가 주관이냐 문제보다는 이게 제 생각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관하는 게 맞고 근데 지자체에서
직접 통합돌봄센터를 못 지는 곳이 많거든요, 지방에는. 이게 지역 시장이 많아지고, 어쩌면 해당 기초지자체가 기본적 사무실 확보를 못하는 곳이 워낙 읍면 단위에서는 사무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재정적 여력이 없고 사무실 확보하기 힘들면 해당 보건소나 보건치료소나 사무실 공간이 많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라나가 그 지역의 시장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무실 최소한 자원 연계가 어쩌면 인적 자원 같은 데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라든가 보건소에 보건치료소 인적 자원 많잖아요. 해당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시장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이탁을 줄 수밖에. 일본이 좀 이탁이 많은 이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이유가 지자체에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 사회복지법인에 그걸 맡기거든요. 지역병원에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대도시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서울시는 지자체 많이 하겠죠. 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시골이라든가 섬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산악 지역 같은 데는 지자체 능력이 안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만큼 인적 자원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다 보건치료소 같은 건 괜찮잖아요. 거기다 맡기면 되는 거지. 어디가 운영 주체보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지자체가 운영 주체를 하고 대부분은 거의 지역 시장에 맡기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일본의 이제 그저뭐 작은 지방 소멸되어가는 작은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떨어져 있게 작지만 그 자원도 없고 그러면 그걸 광역화하는 움직임은 없어요. 광역화 어디는 이렇게 좀 도도부인가 아니면 지정청인가 그걸 좀 광역화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일본 강력화는 일본의 지역 건강보험하고 장기화보험을 관련되면 강력화 시도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광역화 지역 하니까 포화, 그걸 묶어서 네, 그래서 일본의 지역 포화 케어는 강력화 개념보다는 조그만 거의 동네 마을끼리 같이 합쳐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역 시장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케이스 같은 데는 일본은 땅이 길고 성이 많으니까 그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땅이 길지도 않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강력한 개념도 맞죠. 맞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이 혹시 그렇게 그런 일본이 규모의 일부 지역에서 경제권에서 섬 지역을 몇 광역화를 개 할 수 묶어서 있느냐 하는 이게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이번 가고시마에 가서 방문했었는데 그런 지 발견한 적 있긴 있었어요. 잘 돼 있다고 방문한 적 있습니다. 네, 저희 김도훈 연구원님 저기 아까 책을 보니까 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이라는 책이 있던데 이 책에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좀 책이 아니고요. 있을까요? 아까 지금 누가 글을 올리셨는데 허연희 교수님 올리신 게 우에노 치치코 선생의 돌봄의 사회학책. 돌봄의사예요? 예, 아, 국내에 판매하고 재작년부터 판매하고 있어요. 그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근데 제가 네. 우에노 치치코 선생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일본에서 돌봄의 기본 원리를 배우면 이 책을 배워야 되는 정도로 기본 원리 책도 두껍고 다 읽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 노인들보다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단위에서 이제 재정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서 그 보험을 운영을 해서 지역에 따른 뭐 지자체 파산 위험성은 좀 적은 것은 다행인 반면에 그 50%밖에 안 되는 그 보장으로도 그럭저럭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노인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좀 그랬었던 것은 아닐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부담해야 되는 파이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마무리로 딱
에피스로 한 말씀만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일본의 컴퓨터 케어와 관련된 문제점이라든가 그걸 좀 충분히 검토하고 장단점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고령화 유입이 아마 2045년에 일본보다 더 앞서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정책 입안자나 관련된 학자들이 일본 2025년 문제만 다 분석하고 있는데 2045년 되면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기 때문에 일본이 2040년 문제가 우리가 더 먼저 한국에 더 먼저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이 일본 2025년 문제, 일본 문제도 분석 검토한 것도 좋지만 일본이 2040년 문제 전제 검토 수립 개오는데 우리도 2045년 문제를 장기적인 관련된 플랜을 빨리 작성해가지고 같이 일본이 우리가 더 고론이 앞서갈 걸 대비해가지고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김지훈 소장님, 네, 마무리 말씀하시고 제가 다음 우리 건강돌봄 관련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잠깐 안내드리겠으면 하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할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까요? 예, 네. 지난 세미나 때 제가 이제 8회 끝나고 나서 저희 연구소에서 정책 제안했던 건강돌봄센터와 그 지역 주민의 그 참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현재 준비가 안 돼서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7, 8월에는 저희가 이 건강돌봄 관련해서는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9월이 돼서는 저희가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학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건강돌봄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다면 시즌 2, 9월부터 시작하는 시즌 2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된 12개 지역의 그 시범 사업, 또 서울시의 그 종로구나 그 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건강일항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장수센터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 몇 군데에서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사례 발표를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것보다 사례 발표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께 시즌 2 9월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시즌 2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도훈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